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7일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통신 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연방조달청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재원으로 화웨이와 GT,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0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8%, 나스닥 지수는 0.38%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 속에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7% 하락한 51.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지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은 급등하면서 6년 만에 온스당 1,5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7일 뉴욕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6.3인치 일반 모델, 6.8인치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또 갤럭시 노트 10의 핵심 시리즈인 S펜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동작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제어하는 에어 액션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이 종가 기준으로 2016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1910선 이탈하고 1909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어제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560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며 여전히 추가 하락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 측이 위안화를 0.4% 절하 고시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거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시장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일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는 올 2분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함께 화웨이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협상을 놓고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일본 정부가 어제 공개한 이 수출 규제 시행세 측에 추가 개별 허가 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도는 무엇이고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증시에서 유일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건 기관들의 매수입니다. 물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질랜드, 인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간밤에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우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어떤 종목들이 내렸습니까?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필요는 것 같고요. 통상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어려울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도 어저께 소폭이나 약간 반등의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어제와 오늘 그 글로벌 경제, 글로벌 어떤 주가 어떤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 보시면서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 또한 유럽 증시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까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3대 지수 가운데서 S&P 500만 소폭이나 상승했고요. 그 외에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관련돼서는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1910선에서 밀렸다 이런 부분도 강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 이후에 어제 니케이225 지수도 예상보다 0.3%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백색 이런 이슈 속에서 양국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유로존 증시를 보시면요. 어저께 독일 증시가 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를 비롯해서 멕시코, 브라질 이런 어떤 소위 유로존 증시도 예상보다 소폭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글로벌 증시 이슈는 좀 기술적 반등이다 이외에는 딱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된 다우 지수가 소폭이나마 그러니까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하락 종목입니다. 즉 30개 종목 관련돼서 17개 종목 하락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JP모건이 오늘 같은 경우 2.17%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로존 증시를 넘어서 미국 증시의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냐는 팩트를 말씀드려보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계속했던 얘기가 기준금리 인하 얘기입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몇 개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할까요? 경기보다도 상당히 글로벌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인하하고 보자 이런 판단이어서 이런 판단 속에서 미국의 은행주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종목의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디즈니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즉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자, 디즈니는 뭐 최근 들어서 영화 한국에 들어온 영화 중에서 알라딘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디즈니가 최근 들어서 패턴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과거에 넷플릭스가 통상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소위 뭐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을 스트리밍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받게 되는데 자, 디즈니가 공표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이스토리 그리고 과거에 좋아하셨던 우리가 뭐 그 스타워즈 이런 것들을 소위 수많은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11월 달부터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일본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디즈니가 넷플릭스처럼 해도 이게 될까 그런 어떤 부담 속에서 약 5% 약세할 모습 보이기 있었고요. 자, 그러면 디즈니가 결국 타겟을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어저께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처럼 만약에 디즈니가 하게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의 아성을 과연 디즈니가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우려감 속에서 디즈니는 약세 그리고 넷플릭스는 소폭이나마 약세 폭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의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우리가 통상 뭐 여러 가지 엔화도 있겠지만 우리가 금을 좀 볼 수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이 온수당 1,507달러까지 갔습니다. 1,507달러 그러면 우리가 월봉 차트로 보시면요.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 티가 나죠. 월봉 차트로 보면 온수당 1,500달러 넘었던 적이 언제 있죠? 2013년 이후에 온수당 1,500달러를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금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관련돼서 흉흉하다. 따라서 나는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 선호하겠다 그런 판단 속에서 금 가격이 최근 들어 올랐다고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은행 관련돼서도 금을 사세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금 가격이 급등을 해서 S&P 500 지수가 올 한 해 동안 약 14% 정도 상승했는데요. 금 가격은 20% 넘어섰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결국 올해는 주식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 결국 금을 사는 것이 승자이지 않을까, 현재까지 그런 판단을 가져올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유가 관련돼서 상당히 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최근 들어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급락을 보이고 있던 이유가 무엇보다도 즉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 공급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계속 무역 전쟁, 즉 트레이드 워가 된다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따라서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안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안화는 이 차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가 위안화가 약세 이런 부분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보시는 차트는 이쪽 라인이 위안화입니다. 그리고 이쪽 빨간색 라인이 다우지수의 모습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위안화 가치가 즉 이제 달러당 7위안이 넘었죠. 결국 위안화 가치가 약세가 됐을 때 미국 다우지수가 급락합니다. 이런 좀 패턴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좀 올라가고 있었죠.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당시에 2016년 말, 2017년 초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6.9엔까지 갔어도 결국 다우지수가 오히려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위안화 가치가 단기간에 즉 달러당 7위안을 넘었을 정도로 상당히 급등했을 때 다우지수가 급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이제는 달러당 1달러당 7위안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넘어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국이 어쩌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용인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 속에서 다우지수의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따라서 가까이 보시면 결국 이제는 다우지수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이와 맞물려 가지고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의 급락 속에서 소폭이나마 약간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전의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떤 무엇보다도 결국 위안화 가치의 방향을 보면서 글로벌 증시의 판단을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뉴욕 증시의 주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급락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말씀처럼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장중한 때 금융주들 4%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현지 시간 7일로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통신 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연발 조달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 올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화웨이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웨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자, 화웨이라는 기업은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비롯해서 상당히 강점 있는 기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웨이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신 것처럼 화웨이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백도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개인 정보들이 중국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점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행정부가 지난 90일간 유예를 했죠. 즉 90일 동안 화웨이 관련돼서 미국 기업들은 거래하지 마라, 그런 어떤 유예 기한을 줬는데 13일이면 다음 주 정도 됐죠. 다음 주에 이제 유예 기한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연방 조달청을 통해서 중국의 5개 기업들 앞으로 거래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좀 전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화웨이 관련돼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이런 점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도 몇몇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2019년도 1분기와 2분기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애플에 이어서 화웨이가 1분기 때는 글로벌 2위 어떤 MS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2분기 데이터를 보면 화웨이가 좀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데이터를 보면 미국 제재에 처참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처참하진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 관련돼서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국의 상당히 그 MS 2위를 좀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IDC가 나온 이번 데이터입니다. 즉 2018년도 2분기 그리고 2019년도 컷 2분기의 어떤 데이터를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이 상당히 좀 강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화웨이, 그리고 비보, 오포, 샤오미, 애플, 이런 어떤 5
개 어떤 그 소위 그 휴대폰 관련 메이커가 결국 중국 시장을 상당히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결국 중국의 전체 어떤 그 휴대폰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 100명 중에 약 30명이 화웨이를 쓰고 있고요. 2018년도 대비로 2019년도가 약 27%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강점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2019년도 2분기를 보시면요. 화웨이가 2018년도 2분기에는 27%대, 그리고 2019년 2분기에는 37%, 그러니까 약 10%가 작년 2분기 때보다 좋아졌다고 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비보도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포도 오히려 이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분기에 13%, 이번에 11%로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결국 중국의 5대 어떤 MS 높은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더스, 그 외 기타 기업이 7.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이번에 2019년 2분기 때 데이터가 나왔는데 0.7%입니다. 즉 화웨이나 비보나 오포나 샤오미가 11%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중국에 결국 어떻게 보면 MSC를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삼성전자 2분기가 0.7%, 그러니까 아더스에 포함됐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때 6.7, 그리고 이번에도 2분기 때 6.7이기 때문에 결국 화웨이가 이렇게 10% 이상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만큼 삼성전자 수요층이 이 화웨이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애국심에 의지해서 결국 삼성전자 어떤 충성도에는 고객이 화웨이를 밀려났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이것이 결국 그 애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직격탄은 맞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이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상당히 그 환율 조작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에는 화웨이가 잘 되고 있는 것은 환율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며칠 전이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재무부의 코멘트인데, 이때 나왔던 이 시기가 결국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을 때 그때 나왔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재무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결국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그 환율 조작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 지난 시기에도 우리가 말씀드려봐야 되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결국 그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예상보다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이 중국 측의 어떤 제품을 때론 10%, 15%, 때론 25% 고관세 부과하기 때문에 고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통화를 일부러 내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정적 이슈가 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환율 전쟁을 넘어서고 있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중국 측이 상당히 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 달러당 7위안까지 넘어서는 것은 중국이 환율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관세 부과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이것은 결국 글로벌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환율 조작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이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제가 볼 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즉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그 인민 위안화 고시를 통해서 7위안화를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이 소위 미국을 향해서 감정적인 표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환율 그리고 화웨이 이슈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브뤼셀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EU 측은 영국이 아무래도 브렉시트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노딜 브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브렉시트 얘기는 실은 뭐 크게 좀 답을 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알고 계신 것들은 결국 10월 말, 그러니까 지금 8월 8일이기 때문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즉 10월 말 되면 이제는 결국 유로존에서 영국이 정확하게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릴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치킨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영국의 총리, 그러니까 보리스 총리와 유로존 간의 벼락권 전술, 즉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그런 감정적인 걸로 계속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리스 총리가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10월 말에 나는 끝내겠습니다, 이런 판단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결국 뭐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결국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뭐 치킨 게임으로 좀 끝날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다만 유로존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만약에 그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퇴한다 그러면 영국이 더 충격이 클 것이고 유로존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떠나서 지난 2016년부터 결국 우리는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언제까지 흘러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로존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는 결국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유로존의 어떤 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투자 심리 악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영국 총리실에서 페이퍼가 어제 나왔는데요. 여전히 강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유로존에서 아무리 결국 영국을 향해서 상당히 좀 프렌드십한 어떤 그 레터를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2016년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우리는 브렉시트를 탈퇴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반 정도가 우리는 브렉시트를 탈퇴 안 한다 이런 얘기해서 겨우겨우 브렉시트 탈퇴 50% 겨우 넘어가지고 이번에 탈퇴를 쪽으로 2016년 정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10월 말에 어떻게든 우리는 탈퇴한다. 즉 미니딜 협상이 없다 이런 강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10월 말까지 이런저런 이슈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탈퇴하는 것이 보리스 총리의 기본적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 총리의 말이 맞다면 탈퇴하는 것으로 전제를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노딜 브렉시트 위협으로 현재 영국 정부 불신임 가능성 또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더 유럽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참 요즘 들어서 징글징글합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날씨도 너 정말 덥네요. 주시장도 이거는 뭐 더위를 느낀다는 생각이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뭐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가을에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고요. 이번 주말은 말복입니다. 자, 이미 찌릿한 더위도 그죠? 자연의 순리 앞에서는 거스를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역시 제자리를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결국은 상승은 하겠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위기 상황이 단순히 위기다 하는 생각보다는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8월 8일 뭔가 그 팔자가 두 번 겹치는 오늘 증시가 좀 팔팔했으면 생동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8일 본격적인 투자 전략과 이슈를 말씀드리기 앞서 이재광의 나치판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못 버리면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절사 좀 유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 무필, 무고, 무아라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공자님은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사사로운 뜻을 품지 않았고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이 없었고 또 고집을 버렸고 아집을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끝에 두 단어죠. 저는 무고와 무아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렸다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장에서도 적절하게 표현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아쉽다고 손해를 보았다고 버릴 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더 큰 화로 다가오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그리고 큰 대세의 흐름에 따라야지만 그렇죠. 그것을 역행했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는 것이 주식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
좌한편에 있는 글귀, 아주 좋은 글귀로 오늘 이재광의 나치파 한마디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슈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공개한 수출 규제 시행세 측에서 추가 개별 허가 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밤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핵심 소재 일부를 한국에 1차로 수출 허가할 방침이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이거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저 주식도 제대로 모르는데 정치라든지 외교, 그 외 것은 더 문의 아니죠. 근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과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죠. 미워하지만, 죄송합니다. 밉지만 영원히 미워할 수도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일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한협을 경계로 해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면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인접 국가와 얽힌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쉽게 풀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지, 못 버리면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일본이 우리보다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존심을 세울 것은 세우는 그런 전략과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공포를 했죠. 이미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추가적인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개별 허가를 낼 수도 있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저자들로서 아베한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죠. 당당하게 맞서대, 그렇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어제 조치를 보고서 일본이 화해 조성, 무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러분 광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일부 그래도 화해 제스처라고 취하는 그 많은 분들 의견이 CP라고 하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이미 제외된 중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이런 경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차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은 그렇게 낙관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이미 최우방으로서의 그 권위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일본이 국제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풀어주는 듯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계약한 대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한국 정부에서 일본을 그 우대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29개국이 우대국가 가군에 편입됐는데요. 우리는 일본을 가군, 나군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다군으로 편입한다 하는 보복 조치를 강구한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정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의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것을 한 번 더 지켜보면서 향후 추이를 관망하면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악재의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급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기관들 매수해 줬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큰 폭으로 매수했는데 앞으로도 연기금의 좀 방어 매수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과거에도 그 연기금을 포함한 그렇죠 공제회라든지 공적 자금들이 위기 상황에서 많은 그 증시 안전판 그리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기금이나 공적 자금도 어떤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국민임금이나 국민의 노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과대 낙폭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기금 공제에 공적 자금을 통틀어서 국민연금이 단연 탑이죠. 무려 685조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각종 연기금 그리고 각종 공제회 등이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주시장에서도 보면 3거래일 동안 무려 1조 4천억이 넘는 순매수 우위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들이 국내 급락하는 양세를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까지 2,834억 원, 2,800억 이상을 순매도했던 공적 자금들이 8월 들어서 최근 3거래일 동안 1조 원 이상, 1조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은 그렇죠. 시각의 변화,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매수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느냐,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국민연금이 올해 2019년도 주식 비중 목표치가 18%입니다. 운영자금 중에서. 근데 현재 16.4%밖에 되지 않아요. 16.4%인데 112조 7천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6% 정도 추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규모가 무려 18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그 자체 규정에 보면 5% 내외에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식 편입 목표가 18%인데 5% 추가하면 23%입니다. 그렇다면 23%까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3%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무려 55조 원까지 주식 투자 여력 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입니다만 올 하반기까지 국민연금이 그렇죠. 정책만 잘 세운다면 충분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투자 심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표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국내 주식시장에 바닥쳤을 때가 보통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0.8배 수준에 머물었습니다. 이제 1 이하로 보면 과대 저평가, 과대 낙폭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되는데요. 따라서 이 PBR이 0.8 전후로 해서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현재 시장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리고 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다분히 외생 변수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건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이미 9월 1일부터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이미 천명을 했고요. 중국도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추가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이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이것이 또 국내 시장의 큰 아킬레스건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북한의 핵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이 경제전쟁, 무역전쟁, 수출 규제로 인한 아주 전방위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또 악재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에 따른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외생 변수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렇죠.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너무 섣부른 그리고 극단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는 좀 더 여유로운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두 번째 목요일이죠.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입니다. 물론 그 3회 배수의 달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옵션만 만기가 이루어지겠어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옵션이 일부 그 종목에 따라서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지금 풋옵션에서 숏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기 추가 조정을 감안한 셀 포지션, 다시 말해서 풋 포지션의
청산과 신규 진입 물량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주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물론 주가는 참 어려운 것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상승 우리가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종합지수가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지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혼조된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죠? 네, 원달러 환율 동향이죠. 어제 40전이 하락했어요.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주초라든지 지난주에 비해서. 근데 얼마입니까? 1214원이에요. 1214원 90전입니다. 1180원대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1200원이 돌파됐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답니다. 1200원대 이상의 환율,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면서 주가의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도 이른감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일 간의 경제 어떻게 풀리는지, 과연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악재가 또 있기는 합니다. 이달 말 FOMC 죄송합니다. MSCI 지수가 다시 변경이 되죠. 중국 A주가 추가 편입됩니다. 1.5%에서 2.1%로 비중이 늘어나요. 약 0.6% 정도. 한국은 13.1%에서 약 12.8%로 얼마? 0.3%가 줄어듭니다. 약 한 2조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8월 말로 다가오고 있는 또 FOMC 신규 변경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8월 말까지는 혼돈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다음 주 광복절을 전후로 한 시점까지는 여전히 혼지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동성 구간이고 그 변동의 폭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 여전히 매매를 자제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반등을 이용해서는 여전히 현금화합니다. 현금 비중이 50% 이상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유롭게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물타기라든지 아니면 차기 주도들을 노리는 이런 매매 전략을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혹시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 지을 수 있고 여유로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투자 자세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것. 여러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장에서도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래도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렇죠? 현금 자산이 훨씬 더 많은 주식보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주워 담을까 이렇게 여유롭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 제도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가의 급락 상태는 일단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보인다든지 연속을 하락할 경우에는 단기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기 매매 또한 지금은 속칭 애국주라고 일컬어진 종목군들이 단기 매매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들 애국주라 하더라도 연속 상승할 때 추격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틀림없이 조정을 받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다 하더라도 오늘 상한가 잔량이 수백만 주가 쌓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조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철저하게 초단기 매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연구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측이 세계 품목 외에 규제 강화한 품목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포토 레지스트 그러니까 감각액은 수출이 첫 허가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과 광주 32도, 대구는 33도,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습니다. 이런 날씨는 더위 체감을 더 높이는데요. 이에 따라 열사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험 수준을 보이는 만큼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및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에 충청도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청주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 강릉 3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쯤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32도, 대구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안은 내일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더위는 날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